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네, 이번 생생 인터뷰는요. 집 샀더니 가난해져서 지갑을 닫은 소비자들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월세는 너무 심하니까 서울을 빠져나가기도 하고 도피성으로 이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사면은 주거 문제는 좀 나아지나, 그렇게 되면은 다른데 좀 지갑을 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부동산의 역설이기도 하고요. 이 가계부채 위험도 집 때문에 더 심해지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한 보고서가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 선임연구위원 연결합니다. 박종규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어요. 네. 최근에 발표하신 1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봤어요. 네. 디플레이션 우려와 정책 방향. 근데 이렇게만 하면 이제 잘 안 읽게 되는데 재밌는 얘기가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집을 사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는데 네. 이렇게 되니까 다른 데 지갑을 못 연다. 네. 부의 효과가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던데요. 네. 먼저 부의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보고서 얘기로 살짝 좀 넘어가 주시겠어요? 예. 부의 효과라는, 거기서 부라는 건 이제 재산을 말하는데요. 그렇죠. 자기 재산 가치가 많아지면은 예. 심리적으로 좀 소비를 더 하려는 그런 여유가 생긴다. 예. 그런 얘기가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보통 이제 거래가 많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집을 새로 구입한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네. 그럼 그 사람들의 부의 효과라는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집을 새로 마련을 했으니까 도배도 하고요. 그렇죠. 집수리도 하고 예. 또 가구도 새로 장만하고 보통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비가 많이 증가하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게 좀 안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네.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는 올라도 네. 내가 지출할 여력은 없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봐야 되나요? 네, 부채를 내서 집을 샀기 때문에 네. 자기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라 예. 빚을 내서 집을 샀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도 늘어났고요. 또 심리적으로도 빚이 너무 많아지다 보면은 그 빚 부담 때문에 소비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빚을 져본 사람들은 뭐 공감을 많이 하실 거고요. 빚을 져보지 않으시면 잘 모르실 텐데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집 사게 되면은 은행이랑 같이 사게 되잖아요. 예, 네. 공동 소유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건 빌려서 사는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기는 한데, 네. 근데 정부는 경기 살리기 위해서 물론 부동산 시장을 띄운다는 소리는 절대로 하지 않았고요. 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지갑을 열 거다라고 봤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부동산 시장을 띄우면은 그 소비가 늘어났던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도. 네. 대표적인 게 2001년, 2002년 우리 그때 한참 월드컵 할 때 그렇죠. 그 무렵에 예. 그때 2001년에 9.11 테러 사건이 나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당시로서 이제 사상 최저 금리를 했고 네. 그걸 2002년까지 계속 유지를 했는데요. 그때는 소비가 굉장히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뭐 성장률보다도 훨씬 소비 증가율이 높았고 아주 재미를 많이 봤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런 효과가 네. 눈에 띄게 작아졌다. 예. 그리고 2008년, 2009년부터는 아예 그런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부채가 급증하기 시작했었거든요. 2001년, 네. 2002년. 그러다가 2008년부터는 뭐 거의 한계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빚을 내 갖고 소비를 늘리는 그런 경로는 없어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사실 빚을 내서 소비를 마음껏 하게 하는 게 사실 미국의 네. 전형적인 경제 그랬었죠. 구조 아니었나요? 네, 그러다가 미국이 예. 한번 혼이 났죠, 이번에. 꼬꾸라졌죠. 네.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뭐 연내 금리 올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네.
주말에 보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꼭 올린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죠. 그러고 보면은 경기가 아직 그 금리 인상을 감내할 만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제 그 시장 금리는 아마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시장 금리는 따라가겠지만 예. 그 정책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예. 근데 저는 그 얘기를 그 등산에 좀 비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등산이요? 네, 우리가 지금 산 중턱에 와 있는데 예.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이제 우리도 언젠가는 거기를 따라가갖고 우리도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될 텐데. 예. 근데 아직 올리지를 않았으니까 좀 더 내렸다가 올려도 좋지 않겠느냐. 그게 많이 나오고 있는 네, 얘기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근데 한번 등산을 갔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중턱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은 더 힘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비유로는 굉장히 들어오긴 하는데요. 근데 사실 금리를 내리는 게 계속해서 효과가 있었다라고 믿지 않으면서도 사실 금리를 자꾸 내리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시중에서는. 네. 이 금리를 내리면은 그 기대 효과가 이제 네. 투자가 늘어나고 기업들이 부채를 내서 예. 그 돈으로 투자를 좀 더 하고 또 소비자들도 저축을 그만하고 이제 그 소비를 하라는 네. 얘기였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그 소비를 증작시키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네. 또 기업들이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패턴은 벌써 한 10여 년 됐습니다. 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투자를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벌써 제 기억으로는 한 2004년부터 그랬으니까요. 10년이 넘은 상황인데 네. 이제 그런데도 자꾸 옛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금리를 내렸던 거죠. 예. 물론 금리를 내림으로써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겠지만 좀 그 반대급부로 이제 빚이 너무 많아진다든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과연 그게 그 바람직한 방향이었느냐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박사님께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문제일 수는 있어요. 네. 금리를 내리면서 가계대출이 더 급증을 하게 된 건지 네. 아니면은 가계부채가 많아졌기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리고 계속 낮추는 혹은 낮은 상태에서 유지하는 정책을 썼던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게 두 가지 다라고 봅니다. 두 가지 다예요. 네. 이게 금리를 한 5, 6년 전에도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금리를 올려서 네. 빚내는 거에 비용을 좀 높이자 예. 이랬는데 그러다 보면은 뭐 빚을 진 서민들이 뭐 피해가 제일 많이 받는다 뭐 이래가면서 반대 여론이 생기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쑥 들어가고 그랬었던 네. 거거든요. 근데 그게 참 서민들이 그런 빚을 많이 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얘기가 상당히 그 호소력이 또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까지 못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제 미국이 올리기 시작하면 우리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예. 이제는 어찌 보면은 마지막 단계에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왔다는 건 어떤 더 뜻인가요? 이상 이제 미적거리기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박사님 이 말씀은 네. 금리를 정상화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책 금리를 따라 올리지 않아도 네. 이 시장 금리는 따라 오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장 금리를 따라 올리지 않으면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네. 저절로 시장에서 이제 이를테면은 10년짜리 국채 금리라든지 예. 5년짜리 채권 금리 이런 거는 저절로 아마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근데 정책 금리라는 거는 하루짜리 단기 금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가 이제 얼만큼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가 있을 뿐이지 사실 우리 경제에 실제적으로 중요한 장기 금리는
국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따라가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박사님 말씀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든 말든 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든 올릴 테니까 네. 우리도 정상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금리를 올려야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에 와서 한다면은 참 조심스러워요. 예. 사실 그 얘기를 오래전부터 해왔었는데. 민감하긴 하죠. 네, 이게 지금 너무 부채 버블이 커져 있어서 네. 지금 당장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예. 항상 이 돈을 걷어들일 때 문제가 발생을 했지. 그러니까요. 풀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네, 잘못하다가 그 거품을 터트리는 그런 계기가 될까봐 강하게 얘기는 못하는데 그만큼 네. 이게 참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네. 너무 커져갔고요. 네. 가계부채 문제가. 가계부채 문제도 그렇고 예. 뭐 기업부채도 그렇다고 예.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책당국의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렇게까지 문제를 키웠으니 이제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잘 헤쳐나가느냐 네. 정책당국의 그 실력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저는 실력 봅니다. 발휘가 남았군요. 네. 짧게 하나만 좀 답변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 금리를 정상화하는 것과 이 질문은 여기 제가 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나중에 좀 여쭤봐야지 될 것 같은데, 금리 정상화라는 것이 혹시나 은행권의 그 이익을 네. 가져오기 위한 그런 주장으로서 하시는 건 아닌지를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은행이요? 그건 아니겠죠? 예. 저는 그런 예.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봐도 예. 너무 낮은 금리가 너무 오래 지속돼 왔기 때문에 네.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총서 개고만 이거 고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대리운전하면서 좌우로 열심히 뛰어다녔더니 살이 그냥 쪽쪽 빠지고 있어요. 좌우로 정렬 2588 살 빠지네 살이 빠져 2588 살 빠지네 2588. 네, 생생경제 3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4부에서는 경제주치 시간 있습니다. 재무상담인데요. 오늘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대부업체들 3금융권이죠. 여성을 상대로 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면서 여성 대출자 비중이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 짚어보겠고요.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에는 G20 국가들이 이른바 구글세 도입하기로 했죠. 이 밖에도 주목할 만한 세계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 생생경제 4부에서 뵙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죠.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없다는 얘긴데요. 산업 현장의 안전 보건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는 11월부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게차 부딪힘 사고 예방 집중 활동이 전개됩니다. 지게차의 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지게차는 정해진 운행 경로로 이동하고 둘째, 운전자는 과속과 과적 금지는 물론 운행 시 시야를 꼭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반드시 현장에서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게차 부딪힘 사고,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든든한 우리 집 경제 주치, 생생 주치. 네, 오늘 경제 주치의는 재무 이슈와 상담 시간이고요.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방송을 하면서 문자가 왔던 게 있었어요. 네. 문자로 상담을 주신 게 있어서 먼저 이것부터 살펴볼까 하는데 6390님인데요. 저는 이금융권 세 군데에 이 금리가 연 25% 이상인가 봐요. 고금리 대출이 6천만 원가량 있는 다중채무자입니다. 지금은 정규직이고 연봉도 어느 정도 돼서 소득이 안정이 돼서 충분히 상환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매월 상환 금액이 월급만큼이나 됩니다. 그래서 장기 저금리로 대환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거든요. 네, 사실 그동안 이제 서민금융 상품에 대해서 많이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네. 사실 이런 서민금융 상품 같은 경우 대부분 다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경우. 해당하기 그리고 때문에 연체를 할 경우 그러니까
서민금융 상품은 연체가 되지 않을 경우에 되고요. 만약에 연체가 되면 이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분은 현재 이제 연체 중도 아니시고 그다음에 연소득 4천만 원 초과되시기 때문에 서민금융 상품은 현재 해당이 안 되시는 상황이에요. 그렇네요. 네.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뭐 소득이 연소득 한 6천만 원 정도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채무액 한 6천만 원 정도 되신다고 하셨으니까 대출액 전체를 이제 한꺼번에 바꾸기는 좀 어렵고요. 네. 일부라도 좀 바꾸는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소득이 좀 많이 바뀌셨기 때문에 네. 주거래 하셨던 은행부터 신용대출이 가능하신지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이 금융권에도 이제 상호금융 같은 뭐 새마을금고라든지 뭐 신협이라든지 이런 네. 상호금융 쪽에서 대환 상품들이 있습니다. 서민금융 이외에. 금리를 좀 낮춰서 바꿔탈 수 있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은행이나 이제 보험사의 경우 대출 상품 전체에 대해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전부 반영하고 있는데 저축은행이나 여전사 뭐 이런 경우는 일부만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회사의 대출 약관 우선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자료를 보면 이제 금리 인하 요구권을 10월부터 점차 확대하겠다. 이 금융권에도 네. 이런 내용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신 이후에 뭐 신용 등급이 바뀌었다거나 예. 직장이 바뀌셨다거나 승진 뭐 이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라면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 상황에서 모든 채무를 일시에 저금리로 이제 돌리는 것은 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순차적으로 좀 돌리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네. 이제 한꺼번에 돌리는 뭐 통대환 상품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리스크가 상당히 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리스크요?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 연소득 6천 정도면 월 소득으로 따져서 한 420에서 430 실수령액 기준으로요. 예. 이 정도 되시기 때문에 일부씩 조금씩 돌리셔갖고 꾸준히 상환하신다 그러면 한 3년 이내에 채무조정은 거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이제 채무가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문적인 채무 상담을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요런데 이제 채무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신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채무 상담은 어디서 가능한가요? 예, 일단 뭐 전문적인 채무 상담은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상담 센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서울시에 보면 서울시 금융복지 상담센터. 금융복지 상담센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이제 경기도 금융상담센터가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에 있는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이런 센터들 좀 이용하셔가지고 네. 무료로 이제 채무 관련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요. 그 밖에도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하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가 시도별로 한 군데씩 있습니다. 네. 이런 곳에서 뭐 대환이 가능한지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서 이제 고금리라도 썼지만 성실하게 상환을 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이제 금리가 높으니까 문제인데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지만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이분들을 위한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사실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이런 분들을 대부분이 뭐 취업 전에 아니면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네. 부족한 생활비 마련하기 위해서 당장의 목돈이 필요하다든지. 예, 근데 이제 돈을 빌릴 곳이 없으니까 예. 이금융권이나 대부업체 이런 데서 고금리로 빌리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연봉이 높은 곳에 취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서민금융 상품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또 안 되고 네. 또 채무조정 받으려면 또 일정 기간 연체해야 되기 때문에 연체하게 맞아요. 되면 독촉도 받아야 되고 또 급여 압류 이런 것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현재 최고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중금리 상품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중금리 상품이 나올 수 있게 최고금리를 좀 낮추는 그런 방법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민금융 같은 경우도 이런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중금리대의 대출을 좀 마련하는 정책적 네. 방안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걸 약간 더 유연하게 해도 괜찮지 그래야 않을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정책이 그래요. 여성 정책 같은 경우에도 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많아요. 예. 출산 지원. 근데 한 중간 정도 되는 사람들 여기를 위한 정책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정책들이 이렇게 공동화가 생겨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취약한 계층 예. 그리고 상당히 위에 있는 계층들, 중간쯤에 있는 계층들은 오히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대부분의 생깁니다. 정책이 그렇다는 생각을 좀 네. 해봤어요. 그리고 금리가 더 높죠. 그래서 연 34.9%가 대부업계 지금 최고금리인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대부업계 여성 고객의 비중이 50%를 넘어섰다. 이런 통계를 봤거든요. 예, 사실 얼마 전 이제 기사에 보니까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상위 12개 대부업체 전체 대출이 한 21만
건 정도 된다고 네. 합니다. 이 중에서 한 50% 정도가 여성 대출인데요. 이게 이제 2012년에 한 41% 정도였으니까 거의 뭐 한 3, 4년 사이에 10% 이상 늘어난 거죠.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제 원인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선 가장 큰 원인을 보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대부업체 수 그리고 광고 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광고들을 보면서 뭐 여성을 특별히 우대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대부업체에 대한 거부감을 좀 낮추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이 급하게 필요한 분들이 은행에서는 대출받고 이러면서 이제 대부업체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영업 고객을 확대하는 전략이 될 거고요. 네. 근데 그런데 여성들을 우대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우대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실 일단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게 이제 상담원이 전부 여성이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 대출에서 가장 중요한 금리인데요. 금리에 대한 차이는 거의 없이 최고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무이자 30일 상품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런 상품들이 대부분 다 거치식 상품입니다. 그래서 뭐 3년이나 5년 만기 일시상환 이러다 보니까 30일 무이자라고 하더라도 3년이나 5년 동안 법정 최고금리 이자를 낸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대를 받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석 중에 하나는 그런 게 있던데요. 여성 대출자들의 상환율이 더 높다. 예, 사실 대법 대출 자체를 분석한 통계는 아니지만 6월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을 좀 따져봤더니만 성별로 남성이 3.5%, 여성이 한 2.7% 정도. 그래서 남성 연체율이 좀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여성이 사금융 이용 사실에 대해서 주변에 이제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그 심리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성 때문에 이제 불법 추심에도 굉장히 취약하고요. 또 여성의 경우에 대부분 이제 사금융 이용자가 경제적으로 좀 취약한 계층이기 때문에 이 계층이 이제 34.9%라는 고금리 대출을 빌린다. 이러면 이제 상환 불능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참 금리라는 것이 그들은 빌려줄 때 또 이득을 남겨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신용도가 낮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빌려줄 때 당연히 고금리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서민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가 않으니까요. 일단 뭐 대출이라는 게 상환을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사실 금리도 이 사람들이 상환할 수 있을 정도의 금리를 받는 게 사실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무조건 고금리만을 받는다 이건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뭐 연체 이전에 지금 어떤 그 채무를 약간 좀 정리하려고 할 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들을 찾아보면 좋다. 네, 이쪽을 좀 찾아보시고요. 뭐 최근에 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재무 컨설팅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대부업 대출자의 경우에는 이제 대부업체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각 시도에 설치된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예, 이런 곳에서 대부업체하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서울시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곳에 이제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원만한 합의를 좀 받을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자체 같은 경우는 또 채무자 대리인 제도라는 것을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부업 채무가 있을 경우에 이 채무에 대해서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권자와 뭐 협의를 한다든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자체 금융복지상담센터들 이런 곳들을 꼭 방문하셔갖고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고 보면 여러 가지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듀머니 김준하 팀장이었습니다. 대외 의존도 높은 한국 경제 필수 지침, 세계 경제가 우리 장바구니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경제 이슈. 네,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향신문의 장은교 기자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었죠. TPP. 네, 12개 나라가 TPP 협상을 체결을 하면서 세계 경제가 좀 들썩였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간추려서 설명을 해 주시죠. 네, TPP는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이 맺은 자유경제협정을 말합니다. 네. 2005년에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 나라가 처음 협상을 시작했고요.
여기에 미국과 일본, 호주,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페루까지 참여하면서 총 12개 나라가 협정을 맺게 됐습니다. 네. 참가국 중 총 인구만 약 8억 명이고요. 참가국들의 GDP, 즉 국내 총생산을 합하면 전 세계 GDP의 한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거대한 규모의 경제권이 탄생한 거죠. TPP 하면은 그러면 FTA는 양자 간에 좀 맺잖아요. FTA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은 다자가 그냥 들어가는 FTA라고 보면 될까요? 이 FTA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별로 맺는 무역 협정이었다면 TPP는 12개 나라가 표준화된 하나의 시장을 갖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선 TPP가 발효되면 12개 나라에서 약 18,000여 개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고요. 국유 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은 축소되거나 폐지됩니다. 또 상품 교육뿐 아니라 투자 보장, 지적 재산권, 환경, 노동 부분에 대한 규제까지 규정에 포함됐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야생동물 거래 금지라든지 중소기업 보호 방안, 금연 정책, 노사단체 교섭권 문제까지 협상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 협상이 시작되고 나서 체결되기까지는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12개 국가가 모두 좀 자국에게 유리한 조건들을 가져간 것인지도 궁금하네요. 예, 아직까지 협정문의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예, 협상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고 또 12개 나라가 TPP 타결을 발표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정확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경제와 환경 또 노동자들의 삶을 좌우할 수도 있는 협정이 몇몇 거대 자본과 고위 공무원들에 의해서 밀실에서 진행됐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각 나라가 우선순위와 경중을 따져서 협상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지난 9일 TPP 결정문 중 지적 재산권에 대한 내용을 입수해서 공개했습니다. 네. 협상 주무부서인 미국 무역대표부가 이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문건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이 위키리크스는 자신들이 입수한 문건에 10월 5일이라는 협정 체결 날짜가 찍혀 있는 만큼 최종본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예, 위키리크스가 내용을 공개한 뒤 이번 협정이 이 인터넷과 의약품, 출판물, 시민의 자유, 생물학적 특허 등 여러 분야에서 거대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의 건강권과 자유를 제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네. 예를 들면 살아있는 동물의 장기에서 추출해 만드는 생물학 치료제의 개발 정보를 제약 회사가 독점할 권리를 5년에서 8년까지 보장하는 조항도 들어있었고요. 인터넷상에서 공유하는 자료가 어떤 나라의 경제 이익이나 안보, 국제관계를 해친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각국 정부가 재판 절차를 최소화하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정부가 주장하는 국익을 명분으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나 통신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각 나라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TPP는 각 정부가 현재 굵직한 쟁점들에 대해서 합의를 본 것은 맞지만 실제 발효되려면 각국에서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TPP에 참여한 12개 나라 중에서 싱가포르와 베트남, 브루나이는 행정부가 의회 비준 없이 무역협정을 진행할 수 있지만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는 모두 법적인 비준 절차를 겪어야 됩니다. 네. 미국의 경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0일에 몇 달 안에 협정문이 완전히 공개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두 눈으로 이번 협정이 어째서 미국에 일하는 가정들을 위해 더 나은 것인지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그렇지만 조셉 스티클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TPP가 자유무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들의 로비가 승리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또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도 TPP 타결 발표 이틀 뒤인 7일 TPP가 미국 내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임금 인상, 국가안보 등 여러 면에서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고 오늘 이 시점에 내가 아는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예, 반면 일본은 TPP 타결의 최대 수혜국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아베 총리는 안보법 강행 처리로 떨어진 지지율을 TPP 타결로 만회한다는 계획입니다. 자동차 관세 철폐와 소매, 금융업종 진출이 일본 경제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본 의회 비준은 내년으로 예상되고요. 농가의 피해 대책을 얼마나 세우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유리하다라는 것이 대부분 정설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것 같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TPP 협정에 빠졌는데 이유를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도 2013년 11월부터 TPP에 관심을 표명하고 참여국들과 조건을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1차 체결국 명단에는 빠지게 됐는데요. 여러 가지 경제적 득실 계산을 하다가 최종 타협을 보지 못한 것도 있지만 중국을 의식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PP는 중국이 참여하지 않았고 미국이 이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협상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는 아무래도 중국의 눈치를 보다가 TPP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TPP 체결 협정 다음 날 TPP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럴 거면 왜 처음부터 하지 않았느냐 하는 비판과 함께 정말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서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주요 20개국이라고 불리죠. G20 국가들이 이른바 구글세를 도입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구글세가 어떤 건가요? 예, 구글세는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제도의 허점이나 나라별 세법 차이를 이용해서 세금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A라는 국가에서 거둔 수입을 법인세가 낮은 B 국가에서 신고하고 세금을 적게 내거나 조세회피처에 세운 법인들을 내세워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감소되는 그 세금 액수가 매년 전 세계 법인세의 4에서 10%로 약 1,000억에서 2,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14조에서 275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글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이렇게 안 냈던 돈을 세금으로 다 거두겠다라는 게 구글세라는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구글세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구글만을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네.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스타벅스처럼 전 세계를 무대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다국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G20 국가들은 우선 지난 8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 회의에서 구글세 도입에 합의했고요. 다음 달 터키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공식 안건으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네, 국제통화기금이 세계 경제 전망을 좀 더 비관적으로 한 것 같아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조금씩 낮췄죠. 네, 그렇습니다. IMF가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1%로 전망했는데요. 우선 지난해와 비교하면 지난해보다 0.3%포인트 하락한 수치고요. IMF가 지난 1월과 3월에도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었는데 1월과 3월에는 3.5%로 전망했고 또 7월에는 3.3%로 예측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보다 0.2%포인트가 더 하락한 수치인데요. 네. 그만큼 세계 경기가 좋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미국 등 선진국의 성장률은 연 2.0%로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흥개발도상국들은 연 4%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 수치는 5년째 둔화하는 추세입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연 2.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7월 달에 예상한 3.1%대에서 0.4%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장은규 기자였습니다. 하나와 외환이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 1등은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과 하나가 되어 세계 인류은행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금융 만세. 세계적인 대한민국 1등은행 KEB 하나은행.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지금까지 모든 TV들은 자연색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고민해왔습니다. 마침내 스스로 빛을 내는 LG OLED TV로 우리는 자연색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되었죠. 차원이 다른 LG OLED TV. 네, 오늘 경제 상식 퀴즈 있었죠. 정답은요. 3번 컨설팅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6418님 외 한 분이고요. 또 3575님께는 알칼리수 에이스 한 박스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생생경제 4부는 포스코와 또 마지막 안주 숙취 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